나우나도 모르고 테스 형도 모릅니다. 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강연에 오셨네요. 네, 방금 소개받았었던 이종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촬영을 하셔야 돼가지고 많이 움직이지 말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자리에서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한 40분 정도 일찍 왔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실 거라고 생각 못했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찍부터 자리를 다 채우고 계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강연을 들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도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지금 서울 말을 쓰는데 원래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리고 수성구 황금동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올라가가지고 사투리를 거의 이제 잊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려고 그러면 서울 사람이 흉내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흉내내지 않고 그냥 제가 강연하기 편한 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말을 좀 쓰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명대 이제 목요철학 강의는 전에 콜로퀴엄을 이제 코로나 전에 한 적이 있었었고요. 지금 이제 여기 시내에서 강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 왔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아까 제가 눈으로도 봤지만 이전부터 이제 이 목요철학 강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또 좋은 강연들이 그동안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인문학과 철학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강연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뭐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요철학이 이제 쌓아왔었던 그 명성과 그 다음에 그 권위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강의의 이제 품질과 이제 이런 거에 미치는 강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신 분들의 기대를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좀 되긴 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가면서 할 텐데요. 일단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먼저 드릴 말씀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강연을 이제 기획을 목요철학 쪽에서 하시면서 저한테 강연 부탁을 하셨는데, 아마 김보경 선생님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제가 이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거는 아니고 원래 이제 목요철학 쪽에서 기획을 하시면서 붙였던 제목이고요. 제가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안 바꿨습니다. 안 바꾼 이유는 제가 오늘 강연을 하다 보면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 제목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은 혹시나 자료를 읽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하고 무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심오한 어떤 깊이 있는 것을 다루었던 철학자로 생각하곤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들을 드리고요. 이제 먼저 좀 쉬운 얘기부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갤럽이라는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 들어보셨죠? 지금 아마 여기 지금 대구도 시장 선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들이 계속해서 많이 아마 돌아가고 있을 거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바빠지는데, 한국갤럽이 이상한 설문조사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한 번을 했고 2016년에 한 번을 했는데, 요게 지금 2016년에 했었던 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뭐 잘 안 보이시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질문 자체가 뭐냐면 이제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누가 시장이 되면 적합하겠습니까? 뭐 누구를 지지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여론조사의 제목 자체가 한국인에게 철학이란 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를 2009년에 한번 조사를 하고 2016년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더 할 때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갤럽의 사장님이 철학가 출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사심이 좀 담기셨던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때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서양의 철학자로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49%가 소크라테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강연 시리즈에서도 서양은 지금 오늘 이번 주가 처음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가장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시대적으로도 좀 앞서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세네카를 다루시는 것 같은데 더 앞서기도 하지만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서양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2등이 아리스토텔레스고 3등이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사실은 서양 철학의 기반을 닦은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70, 80%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자, 서양 철학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이제 2009년에도 소크라테스가 1등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41%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2등을 했는데 15% 플라톤이 6%였습니다. 요게 만약에 플라톤이 이제 저승에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플라톤이 자기 10%는 다 소크라테스한테 넘겨주자고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플라톤이 쓴 책들 중에서 플라톤이 이름이 나오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한 권 빼놓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플라톤은 자기의 철학적인 어떤 미션이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철학적 소명이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은 소크라테스는 거의 60% 가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양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참 중요한 철학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강연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철학자인데 사실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 하면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질문은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철학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2016년 결과에서 1등이 소크라테스였어요. 24%. 그다음에 2등이 공자 20%.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4%, 맹자가 3%. 그러니까 그 뒤에 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우리가 만약에 시장선거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딱 봤을 때에 나머지 후보들은 그냥 다 신경 안 써도 되는 후보라고 아마 생각을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굉장히 치열한데 왜냐하면은 2009년에 조사할 때는 공자가 1등이었어요. 그때 공자가 20%,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18%.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가장 앞에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훌륭한 철학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가 이제 공자 강연 아마 신정근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공자 강연을 하셨던 것 같고 이번 주가 이제 제가 소크라테스 강연을 하니까 지난주 이번 주가 최소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철학자들에 대한 강연이 아닌가 싶은데 여론조사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꼭 여론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꼭 소크라테스가 정말 훌륭한 철학자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왜 훌륭한 철학자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들이 실제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거거나 소크라테스의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철학자냐? 공자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공자하고 소크라테스 둘 다 자기가 쓴 책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쓴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자신들의 주장들을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받으신 자료 같은 경우 제가 쓴 글이에요. 그럼 이제 이 글을 보시면
아, 이종환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이 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제 글을 통해서 직접 아시게 되는 거고,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 생각들을 들으시게 되기 때문에 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아실 텐데, 근데 문제는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자기가 책을 직접 쓴 적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두 철학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이전에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저를 다른 데서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연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거나 낯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네 학교의 교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하고 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교수님한테도 가도 그러냐? 그러면은 아니, 아빠는 아빠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소크라테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 자체가 아까 무지였는데 소크라테스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서양 철학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중요한 서양 철학을 만든 사람으로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를 하고 중간에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딱 놓는 것도 아마 소크라테스가 그런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실 이 세 사람은 서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그렇게 서양 철학을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70%의 지지를 아마 받았을 텐데, 사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잘 몰라요. 네, 테스 형도 모릅니다. 네. 나우나도 모르고, 사실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아는 게 참 힘들어요. 나우나도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저승에 가서라도 소크라테스한테 묻고 싶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소크라테스 만나도 소크라테스가 나는 몰라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나는 몰라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여기 상황이 어떨지 잘 몰라가지고 파워포인트 글씨가 좀 작은 부분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이제 제 오늘 강연 내용은 그 우리 책자로 이미 벌써 다 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거 읽어보시면 충분하기는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쓴 글이 없어요. 쓴 글이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들으시는 이야기나 저희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들으시는 이제 이야기나 아니면 또 저희 학교의 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저에 대해서 들으시는 이야기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크게 지금 저기 제가 3명을 써놨는데 그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친구예요. 친구가 같이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친구의 기록이 하나 있고, 플라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랑 같은 시기에 살았었는데 소크라테스의 정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코미디 작가인데 그래서 자기가 코미디 희극을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희극을 쓸 정도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막 비꼬는데 이 3명이 본 소크라테스가 다 달라요.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보통 소크라테스 그러면 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일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크세노폰의 기록에 따르면은 소크라테스는
인내심이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47살에도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방위는 40만 대도 민방위를 안 해요. 근데 47살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전쟁에 참가하라고 그러면은 누가 갈까요? 아마 안 갈 텐데?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크세노폰은 기록을 했어요. 바로 옆에 친구니까는 잘 알지 않을까요? 근데 지혜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친구가 보기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아리스토파네스가 봤던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예요. 소피스트가 누군지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궤변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말꼬리 붙잡고 사람들 말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가장 나쁜 소피스트다 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을 폐륜에 빼빠뜨리는 사람이라고 소크라테스를 묘사했어요. 소크라테스한테 배운 젊은이가 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아버지를 감히 때리냐 했더니 아버지는 저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하지. 제가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때리셨죠? 그랬지. 저도 아버지 사랑하니까는 아버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는데 이거를 소크라테스한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사람 보기에 소크라테스는 그런 궤변을 일삼는 사람으로서도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기록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랑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50살이 넘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배운 시간이 이리 길지가 않아요.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랑 동시대의 사람이고 크세노폰은 친구예요. 그럼 누구의 기록을 더 믿을 만할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플라톤의 기록에 따라가지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플라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랑 같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의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광주리 같은 거 위에 올라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묘사한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이 우주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땅에서부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저렇게 바구니를 담아놓고 거기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내가 하늘에 가까이 더 갔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비밀을 내가 더 잘한다. 라고 얘기한 사람으로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모습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 봤던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좀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플라톤의 이제 묘사한 소크라테스는 어쩌면 플라톤이 이상화시킨 소크라테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선생님이었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진짜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 이후에 여러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들이 다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했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보통 플라톤으로 알려져 있고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요 라인으로 보통 갑니다. 보통 가는데 이 라인 말고 이 헬레니즘 시대에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여러 철학의 계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스승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견유학파. 견유학파는 이 견자가 무슨 견자냐면 개견자입니다. 네, 개처럼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위적인 것들을 다 벗어내야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런데 이 견유학파 사람들은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한테 배웠대요. 소크라테스가 기존의 질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이전의 선생님들의 주장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막 따지고 다닌 거 그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는 소크라테스고 우리는 거기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스토아학파인데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이성이라는 것이
자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스토아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소크라테스가 자기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더 놀라운 사람들은 아마 키레네 학파 사람들일 텐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키레네 학파 사람들일 텐데 키레네 학파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자들인데 그냥 쾌락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누구라 생각했느냐? 소크라테스라 생각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술을 엄청 잘 먹었거든요. 사람들하고 파티를 되게 열심히 잘하고 노는 걸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밤새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하던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하고 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키레네 학파 사람들은 아 소크라테스는 쾌락주의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인 쾌락주의자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본받아서 우리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쾌락주의자 그러면 에피크로스 학파를 아실 텐데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은 키레네 학파에 좀 대비해서 정신적인 쾌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소크라테스가 아 실제로 추구한 즐거움은 정신적인 즐거움이야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우리 스승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제자들은 다 회의주의자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플라톤 그러면은 뭔가 이데아, 확실한 인식, 지식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의 제자들은 다 회의주의자들이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를 하지만은 우리의 탐구가 성공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잘못 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소크라테스는 회의주의자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이상화시켜가지고 뭔가 대단한 인식들과 지식들을 가르친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알고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원래 회의주의자라서 우리는 뭔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아까 무지를 주장한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맥락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회의주의자로 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후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해명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소크라테스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승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정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지금 이 후예들 중에서 진짜로 당신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소크라테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맨 처음에는 470년, 기원전 470년 태어나가지고 39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70살 정도 살았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70살에 천수를 누리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사형을 당해서 죽었었어요. 사형을 당해 죽었고, 소크라테스가 처음에는 원래 자연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하늘에 있는 지식, 비밀들을 다 알고 바구니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소크라테스가 젊었을 때 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는 좋음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게 좋은 거냐, 우리는 어떤 것을 좋다고 여기면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탐구로 자기의 철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테네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불경죄랑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것은 정치범으로 몰려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나라가 둘로 쫙 갈려져 있던 시기예요. 제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정치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다 미움을 받아서 소크라테스한테 그 양쪽 진영이 모두 다 소크라테스를 고발을 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예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재판 정에서
자기가 자기의 입장들을 변호하는 데에서도 보면은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아까 딱 소개받고 나자마자 올라와가지고 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강연에 오셨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다 나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강연을 들으신다는 얘기는 그 강연을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계속해서 알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동시대 사람들, 그 후예들까지 해가지고 헬레니즘 시대까지 한 400~500년, 더 길게 잡으면 지금의 서양 철학까지 계속해서 있는데, 그런데 소크라테스 본인은 정작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한테 가서 배우시겠어요? 아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안 배우실 거라고 아마 얘기를 생각하실 텐데, 제가 사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교철학에서 섭외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말 하고 갈 테니까는 편하게 있으세요. 그러면은 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가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그 안에 다른 게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했어요. 이거를 보고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에이로네이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 안에 보면은 뭔가 굉장히 신비한 것들이 있고, 뭔가 심오한 것들이 있고, 뭔가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걸 거야 라고 그 시대 사람들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를 왜 밀어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저를 선택해야 되는지 막 어필을 합니다. 자기가 얼만큼 경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선거판 한가운데 어떤 후보가 사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경력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유세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영향도 많으시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선거에 나왔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딱 던질지도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속으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겉으로 겸손한 척을 하는 걸까? 뭔가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더 저 사람 좀 캐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뭔가 대단한 게 있으니까는 소크라테스가 오히려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 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는데, 향연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쓴 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못생긴 걸로 유명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크라테스가 못생긴 걸로 엄청나게 유명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직접 소크라테스를 만난 적이 없어요.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들창코 이미 소크라테스의 본질적 속성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막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 못생겼다라는 것들을 철학 설명할 때 계속해서 사용을 할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못생겼다라는 거는 그렇게 유명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선생님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것도 놀리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스승의 스승이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자기 책에 써놔서 지금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들창코를 가지고 있음, 이 얘기들은 잊을 수가 없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 보고 아니 저 사람 자기는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외모도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냐 하니까는 알키비아데스가 저 사람 겉하고 속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들은 못 봤을 텐데 어느 누구든 그분이 진지할 때, 진지하게 얘기하실 때에 그때 열어젖혀서 안에 있는 상들을, 그 안에 그 사람, 저분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떤지 자네들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본 적이 있어. 나는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봤더니 그 저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 못생긴, 이 들창코 못생겼잖아요. 이 외모 안에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게 보니까 신적이고 황금과 같고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분이 말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외모는 저렇게 들창코에 못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안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이러니죠.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그 시대에 굉장히 덕이 뛰어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한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전쟁에 47살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워요. 열심히 싸우고, 아까 얘기했던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그때의 젊은 장군이었는데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투에서 이제 아테네 군이 져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퇴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알키비아데스를,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알키비아데스가 누워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적들의 공격을 자기가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막아내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한겨울에 그렇게 퇴각을 하는데 그 이제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딴 사람들 생명들을 구해가면서 소크라테스가 퇴각을 해요. 엄청나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47살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47살 때 그거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전쟁에 나가라고 그러면 저는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싸우고 동료 시민들을 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장군의 목숨까지도 구했던 사람이에요. 용기와 인내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요거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까 불경죄로 죽었다고 제가 앞에 파워포인트 좀 나왔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원래 이 시대의 덕목 중에 하나인 경건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을 잘 섬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가 밤새 술 마시고 파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밤새 술을 마셔가지고 아침이 됐을 때에 딴 친구들은 다 술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다 취했는데 소크라테스는 툭툭 털고는 나는 아침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아테네 갔다 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아테네에 가면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었다고 얘기하는 감옥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간수한테 돈을 줘놨으니까는 너 탈옥해가지고 딴 나라로 망명 가자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거부해요. 악법도 법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거 틀렸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진 지가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테네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아테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성장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내가 진 빚이 많은데 그 빚을 안 갚을 수는 없다. 내가 망명을 떠나버리면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진 빚을 내가 갚지 않고 떠나는 부정의한 사람이 되는 거다 라는 이유로 탈옥하지 않고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아까 뒷걸로 다시 돌아가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저 사람이 말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용기 있고 정의롭고 경건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행동을 보니 저 사람이 말은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마치 알키비아데스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불림 문자 같은 거죠. 말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승님이 이제 제자가 왔어요. 제자한테 와가지고 자, 스승님한테 제가 좀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자 그러면은 지혜를 배우기 전에 먼저 저기 앞마당부터 좀 쓸게. 앞마당을 한 3년 동안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한 다음에 와가지고 스승님 이제는 저한테 좀 진리를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제부터 청소 열심히 했으니까는 빨래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또 빨래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스승님한테 가서 제가 6년 동안 지금 청소하고 빨래했는데 이제는 좀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스승이 자 이제는 밥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또 밥을 3년, 4년 동안 쭉 해서 10년을 채운 다음에 가가지고 스승님한테 가서 자 이제는 제가 진리를 좀 배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스승님이 자 다 배웠으니 이제 하산해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혹은 이제 오늘 강의 제목처럼 나는 무지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심오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배우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전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막 이런저런 거짓말들로 계속해서 강연을 한다면 제 말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이러니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나는 무지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소크라테스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속에 가치가 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무지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연 제목을 맨 처음에 바꿀까 했던 건데 그러다가 안 바꿨어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무지고 무지로부터 지혜를 깨닫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뿐 무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가 무지하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무지라는 말은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깜깜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게 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특히 자기가 좀 아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에 대해서는 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쓴 책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게 나쁜 것이라는 사실은 나는 너무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지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무지하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안다고 얘기하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무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자, 내가 철학적으로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대상에 대해서 깜깜 무식하면은 뭐를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오늘 강연을 들어오신 이유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마 아닐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나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몰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무지하시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강연에 와서 뭘 들을지도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 야구 선수 중에서 소크라테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아 타이거즈였을 텐데 인가? 그럴 텐데 만약 소크라테스가 야구 선수라고 알고 오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완전히 잘못 오신 거고,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신 상태인 거죠. 학생이 뭔가를 배우려면요, 무지하면은 배울 수가 없어요.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회 수업에 들어가면 뭐를 배우겠구나, 사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최소한 알아야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무지한 데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알지 못하면,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그러면은 내가 뭐를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되고 탐구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므로 탐구를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메논이라는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전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지는 아닌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나는 무지합니다 라는 말하고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철학적인 탐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무지의 지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보셨죠? 무지, 소크라테스가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일본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꽤 있는데 이 무지의 지도 일본 때문에 생긴 말이기는 해요.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의 문명들을 쫓아가려고 했어요. 입구해야 된다. 우리 아시아를 떠나서 우리는 서구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권과 우리는 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서양의 철학과 사상을 빨리 배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양의 책들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 동양에 이제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때 굉장히 국가적으로 나서서 서양 문명들을 이 동양의 언어로서 번역을 해가면서 동양의 서양 사상들이 수입되는데 지대한 공을 끼치는데 동시에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빨리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서양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쫓아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양의 사상이라는 것은 항상 맥락이 있기 마련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다음 주에 배우실 세네카도 다 이 철학자들도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들은 따라서 자기들이 나고 자란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서양 사상을 수입할 때에 빨리 수입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 제거를 해버리고 주제가 되는 명제들, 핵심 사상들만 남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외우기 좋게 만들어서 교과서에 실어요. 그리고 시험에 그런 것을 문제로 내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맥락들을 제거하고 핵심만 남기다 보니까 자, 소크라테스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 갖는 여러 긴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들을 다 제거하고 외우기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지, 나는 알지 못하다는 것을 무지인데 무지를 깨달았으니까는 그게 아는 거구나. 그래서 무지의지 이런 방식의 표현을 키워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아니라 아시아에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시험에 내기 좋은 키워드화 시킨 게 무지의 지예요. 따라서 실제로 소크라테스를 무지라는 말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게 아니고요.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요 그림 있죠? 스펙트럼이 있죠? 오늘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고 가셔도 되는데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하고 지식은 서로 모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모순 개념은 A가 아니면 not A만 있고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아는 거는 깜깜무지한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아는 것까지 해가지고 쭉 스펙트럼이에요.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더 적게 아는 사람들이 있고 수채 모르는 무지인 사람도 있고 완전히 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 요 중간에 있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그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깜깜무지한 거는 아니다가 소크라테스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를 소크라테스는 알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사실인지 나는 알지는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자기가 제시는 못하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유들을 다 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소크라테스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지라는 신념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깜깜무지한 사람이면 해를 끼치든 말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를 텐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무지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어봐서 당신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휴대폰 중간에 소리가 안 울렸으면 좋겠다. 그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해를 끼치면 왜 안 되는데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 이유들을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인 거예요. 딴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지식 차원에서 마치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고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근거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내가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지식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모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도덕 규범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무식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태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내 신념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 신념이 근거가 내가 확실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신탁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점치는 거 말씀하셨는데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소크라테스 본인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친구가 델포이라는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탁을 받았는데 신이 얘기하기를 소크라테스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카이레폰이라는 친구가 듣고 소크라테스한테 해줬어요.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가 신이 얘기하는데 네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래. 그러면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의 반응은 뭐냐면 이상한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왜 딴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는데 혹은 내가 왜 용맹스럽게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지만 용기 있고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 모르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신이 나보고 지혜롭다고 그러지?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에 지혜롭다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정치인들, 시인들, 그다음에 수공장인들, 뭐 물건 만드는 장인들이에요.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뭔가 좀 자기네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이 시대의 시인들은 교육자예요. 선생님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물건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만나봤더니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많이 아는 건 아닌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신념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야. 이거는 믿고 있어요. 근데 왜 도대체 빚을 잘 갚는 게 정의로운 것이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 근거는 자기가 잘 못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는 겸손하게 내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행동은 하겠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몰라.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교사들, 시인들, 그 다음에 수공장인들 가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고 배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맨스플레이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모르지? 저것도 모르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 만나보니 시인들, 교사들 만나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자기네가 모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왜 빚 잘 갚는 것이 정의로운 건가요? 그랬더니 그 정의로운 거 원래 그렇게 우리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정의로운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지. 옛날부터 해왔다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건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지. 그 이유를 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폴론 신이 소크라테스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신념들이 있는데 믿음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신조들이 있는데 그 신조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점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신이 얘기한 부분인 거예요. 뭔가 심오한 지식들을 깨달아서 안다기보다는 자기가 아직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뛰어난 점이라고 신이 얘기를 했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인들, 정치인들을 막 논박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대화를 통해서 누구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강연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이런 데 오면은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실 때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낯간지러운데 이걸 안 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강연을 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이니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나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난 좀 알아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정말 아는 건가? 진짜 저 사람이 아는 거면 저 사람한테 배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아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그 확인을 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했었던 이유예요. 그거를 보고 보통 엘렌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어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일관되게 자기의 생각들을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하는가.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다 근거들을 잘 못 대요. 근거를 못 대고 다른 것들을 근거로 가지고 와요. 옛날부터 우리 그렇게 했어. 혹은 야, 새 시대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 투표해볼까? 투표해보면은 80%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 80%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들을 알고 싶은데 그렇게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자기처럼. 근데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자기가 조금 더 나아요. 나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걸 아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부분이 소크라테스가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사례만 제가 드려보면요. 자, 뭐 예를 좀 듭시다. 이제 에우티포리라는 책이 나오는 건데요.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이제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의 코미디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상한 거 가르쳤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부모님한테 왜 존댓말 해야 돼요?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존댓말은 아니긴 하지만 전통적인 규범들을 왜 지키느냐? 신이 시켜서 였어요. 근데 신이 시켜서도 소크라테스가 보기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존댓말을 하는 게 존댓말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서 신이 명령한 거예요? 아니면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 신이 명령을 한 걸까요? 아니면 신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전자요? 후자가 보통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전자는 아닐 텐데, 후자는 이제 예를 들면 십계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그 경전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걸 텐데, 자, 후자로 가면 문제가 뭐냐? 신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신이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건 확실한 지식이 아니에요. 전자면 신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신이 옳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물어봐야 돼. 거짓말하는 게 왜 옳은지, 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옳은지, 그 근거가 뭐니? 신 말고 딴 거를 대봐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고 다니는 게 이거였었어요. 전통적인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내가 전통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 용기 있고 절제 있고 최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왜 좋은 일이고 우리는 그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신이 명령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면은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입증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옳은 거라서 신이 시킨 거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러면은 굳이 꼭 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왜 옳은 건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크라테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나빴던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기분 나빴어요. 소크라테스, 야, 신이 했다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왜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 이고 소크라테스는 아니, 내가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데, 그리고 지켜오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는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어요. 상대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또 소피스들이라는 상대주의자들도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는 저렇게 하고 저 동네에서는 저렇게 다르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거짓말을 좀 해도 되고 저 동네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동네마다 다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저쪽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또 따져봐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따져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소크라테스는 뭘 하고 싶었냐 하면, 마치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종류의 덕을 가져야 되고 어떤 종류의 규범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그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근거를 찾고 싶었어요.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2300년, 2500년 전이서든 지금 21세기이든
어디서든지 다 적용되는 규범을 찾고 싶었고, 그런 규범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 그 근거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해왔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건 이상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보편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나는 계속해서 철학을 하면서 그런 보편적 윤리체계를 찾겠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미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참 알기 어려운데, 이 시대에,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 아테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던 시기예요. 역사 얘기하면 한참 길어가지고 아마 다른 강연 같은 데서도 아테네 역사 같은 경우는 들으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얘기를 길게는 안 하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죽기 전 한 3, 4년 동안에 특히나 아테네가 두 편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정당이 두 개라 가지고 그 두 정당이 갈라져서 싸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3, 4년 사이에 서로가 정권을 바꿔 잡으면서 상대편을 숙청했는데 아테네인의 인구의 한 10%들을 숙청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정도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두 편이 간단하게 보면은 한쪽은 전통적인 규범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코미디 작가나 아니면 시인들이 이런 입장이었는데, 전통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진영, 혁신적인 진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진영은 민주정치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정치 제도가 기본적으로 1인 1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한다면 위아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나이 많은 분들이 원래 좀 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뭐 영향력도 있는 거여야 되는데, 원래 민주정의 원리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나이가 많고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만드는 조건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진영이 그때 맞서서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고, 이때 민주정을 지지하는 혁신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크라테스가 정의롭고 용기 있고 절제 있고 전통적인 규범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혁신에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크라테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캐묻잖아요. 그러니까 너 캐묻는 거 보니까 너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계속 어울려 다니더니 말꼬리만 자꾸만 붙잡는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자꾸만 따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들처럼 말꼬리 잡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이 윤리교범을 안 지킬 핑계만 찾는 사람처럼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민주정을 지지하는 혁신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 완전히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회에 살아가는 거 다 지키고 다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너 이렇게 새로 바뀐 사회의 질서를 왜 안 쫓아가?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소크라테스가 다 욕을 먹었어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3명이거든요. 그 3명이 여기서 나오는 멜레토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니토스, 리콘이라는 3명이에요. 국공합작이죠. 이 양쪽 진영이 힘을 합쳐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해가지고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시대에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어떤 진영과도 연결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혁신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보수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전통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소크라테스는 이 시대를 만드는 젊은이들로 보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 중간에 껴있던 거죠. 요 얘기는 제가 얘기했던 거라 가지고 양쪽 다 소크라테스는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검토 없이 사는 것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쪽 진영에 편들어가지고 살면은 편하다는 거는 알아요. 재판정에서도 재판관들이 얘기해요. 너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재판이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말고, 이때 이제 재판관이라는 거는 배심원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재판은 한 500명 정도의 배심원들이 재판을 했는데 재판관들 중에서 소크라테스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심원들한테 야 그냥 여기서 듣기 좋은 소리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서 목숨을 건지면 돼 라고 그렇게 권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아니 나는 법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다. 재판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옳고 그름은 어떻게 하느냐? 검토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되지 않는다. 내가 옳고 그름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따져서 그것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이게 자기 등에 파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지금 한쪽 진영에 들어가서 전통적인 진영이든 혁신적인 진영이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하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비슷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하시죠. 반대가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피곤해요. 소크라테스는 근데 일부러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정말로 지금 지지하고 계시는 그 진영의 생각이 맞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정당성이 있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아테네 사회에서 등에처럼 파리처럼 나는 지금 편하게 내 친구들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봄날에 따뜻하게 낮잠 이렇게 자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파리가 와가지고 맹맹맹맹 거리면 잠 못 드는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냐? 라고 아테네 시민들은 생각을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진짜 옳을까를 따져보라는 거죠. 그게 너 자신을 알라예요. 너 자신을 알라가 대단한 심오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델포이 신전에 쓰여있던 말이고 탈레스나 솔론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거기다가 써놨던 말이긴 한데, 이게 서양 철학에서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가 가장 먼저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검토해 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철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야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알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은 걸 알면 좋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비밀들을 다 깨달아 알면 좋아요. 소크라테스도 그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필레보스라는 책에서.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훌륭한 일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차선으로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는 거. 소크라테스가 재판정에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자기 아이들을 부탁을 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부탁하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고 나면은 얘네들이 뭐 먹고 살지 모르겠어서 걱정되니까 옷도 좀 입혀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얘네를 나중에 일자리도 좀 챙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얘들이 혹시라도 커서 지들이 한 인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착각하면은
내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얘기해 줄 텐데 나는 지금 죽어버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 애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자기가 뭔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만하면은 엄청나게 대단하지 라고 내 자식들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제가 각각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등에처럼 가서 검토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신념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라고 물어본 것처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소크라테스의 시대도 편이 갈라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옳다고 생각한 두 집단이 나눠서 싸웠던 시대예요. 자기들의 생각들이, 신념들이 너무 분명하고 나랑 반대로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검토하면서 살아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상대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거 하거든요. 나랑 입장이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뭐가 틀렸는지를 잘 봐가지고 공격해서 저 사람의 약점들을 짚어가지고 무너뜨려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념들이 확신이 정말 옳은지 검토해 보세요 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까 맨 처음에 책을 안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 생각이 정확히 뭔지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다양한 제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참 다르게 봤어요. 소크라테스의 훌륭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뭔가 심오한 사상들을 제시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이고 아까 갤럽에서 여론조사에서 동서양을 통틀어서 1등을 했던 이유는 소크라테스 사상의 심오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검토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또한 내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알아가야만 해 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했고 그런 태도로 살았고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권했어요. 그러면서 검토하면서 살아야지 그 삶의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필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확신 과잉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따라다녀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위험을 감수했죠. 감수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죠. 검토하고 다니다가. 하지만은 그렇게 검토하면서 정말로 확실한 정당성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고 지혜는 무지를 깨닫는 것보다는 아마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